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원의 박수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 들어가게 되죠. 4단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3단원까지 한 80% 내용 완성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마지막 20% 부분을 확실하게 다져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단원들 내용보다 오늘부터 배운 내용이 조금 더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각가지 용어라든지 뭐 정리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함께하면 완벽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 탁탁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원이라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자,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생님이 먼저 하는 작업이 있죠. 이번 4단원의 전체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난 3단원보다는 좀 괜찮죠? 3단원 너무 복잡했었는데, 자, 일단 4단원의 제목입니다. 자연 속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개체 수준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봤었어요. 특히 3단원, 항상성과 건강 부분이 그랬죠. 하나의 개체를 막 뜯어봤죠, 세부적으로. 그런데 이번 단원부터는 그 하나의 개체는 너무나 작은 그런 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큰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생태계의 구성 요소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물적인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조금 이따 다시 공부를 할 거니까, 자, 생물적인 요인을 나눠보면 구성 요소로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할에 따라 구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의 구성 단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뭐 하나의 개체를 이룰 때도 뭐 세포가, 조직이, 그 다음에 뭐 기관, 그 다음에 개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듯이,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게 되고, 개체군들이 여러 가지가 모이게 되면 뭐 군집을 이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개체군들끼리,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군집 내에서 여러 다른 종들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생태계 기능 두 번째 내용 한번 볼 텐데요. 생태계가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일단 그 안에서 물질이 순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순환하는 것과 흐른다는 것이 어떻게 다를지, 그 두 가지 차이, 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큰 주제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생물 다양성.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생물 다양성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마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뭐냐? 어떤 요소들이 이루어져 있느냐? 유전적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요즘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감소하는 것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감소를 막고 우리가 보전할 수 있을까 해서 보전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문제로 출제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좀 아무래도 너무 이제 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문제로 봤을 때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그 맥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 위에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포인트 한번 볼게요. 아마 요 제일 처음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들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로, 그래서 환경 요인에 따라서 생물이 어떤 식으로 뭐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요인을 조금 더 나눠봤을 때, 빛, 온도,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가지 생활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할 때 어떻게 같은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도 알아볼 겁니다. 근데 빛과 생물 보면 뒤에 굉장히 다양하게 또 나눠질 수가 있죠. 네 가지로. 빛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비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판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일단 생태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면 평소에 아마
생물적인 그런 요인들, 뭐 여러 가지 동식물들에 그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봤듯이 이 생태계는 뭐와 뭐, 어떤 거와 어떤 거? 그렇죠. 비생물적 요인도 같이 들어가죠. 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개념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짠,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요. 자, 이게 전체 테두리가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게 생태계를 의미하는 테두리다.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좀 채워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큰 구분으로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 중에 생물적인 요소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소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 생물적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 그렇죠? 생물적 요소를 둘러싸는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그럼 일단 비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뭐 숙면을 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식물이 생장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빛을 제일 처음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덥고 추운 거에 따라서 뭐 옷을 입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온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물의 양, 물. 그래서 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이 세 가지 것들이 주로 다뤄지지만 이 외에도 뭐 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라든지, 뭐 공기의 질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기압류 양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비생물적 요소로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생물적 요소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요즘 그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민들레 요즘 많이 피어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겠죠? 민들레. 자, 민들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과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과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사람도 있겠죠, 사람. 사람은 좀 가운데 부분에. 사람도 있고,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도 있고, 개도 있어요. 다 생물이죠?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장수풍뎅이, 뭐 풍뎅이 같은 거, 곤충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세균이나 버섯 같은 애들도 있겠죠. 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적 요소로서 이제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생물적 요소들을요, 역할에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해볼게요. 역할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묶어볼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략 세 묶음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다. 물론 이 기타 다양한 생물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그린 거에만 그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 세 가지 무리로 나눠볼 수 있겠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그러면 뭘 생산하고 뭘 소비하고 뭘 분해할까? 뭘까요? 바로 유기물입니다. 여기에 생략된 것들이 다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는 뭐를? 유기물을 생산하는 그런 생물 종류들. 그 다음에 유기물을 소비하는, 직접 만들어낼 수 없고 소비하는 종류들.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종류들이 분해자. 그럼 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바로 분해서 다시 무기물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는 무기물을 뭘로? 유기물로 이렇게 합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생물들이 생산자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녹색 식물들이 대부분 이제 녹색 식물들이 그 생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우리가 잘 모르긴 하는데 물에도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생산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유기물을 합성하는 그런 종류의 생물들.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 유기물을 섭취해서 스스로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섭취해서 그걸 얻어내는, 그래서 생산자를 직접 먹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동물, 그렇죠? 다른 종류의 동물을 잡아먹어서 그걸 섭취하는 종류의 생물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분해자는 뭐예요? 뭐를?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의 상태로 전환해서 이런 그 우리가 물질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
물질이 순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를 다른 언어로 뭐라고 할까요? 생산자. 자기가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른 생물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든다. 그걸 6글자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독립영양생물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거. 소비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소비자에 대해서는 독립의 반대 의미. 우리 1단원에서 독립변인? 그렇죠. 종속 영양생물이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로부터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좀 나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냐면 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관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들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생물적 요소, 환경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이런 생물적 요소가 환경에 영향을 다시 미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생물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생물들끼리도, 그죠? 그 다음에 이 뭐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따가도 문제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비생물적 요소,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2글자로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면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반작용이라고 하게 되겠죠. 반작용. 이게 반작용이다. 그렇죠? 이 방향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이렇게 생물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자리가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상호작용이다. 근데 이 상호작용의 종류도요. 같은 종 안에서 상호작용하느냐 다른 종들끼리 상호작용하느냐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런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로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를 구분을 하고 생물적 요소를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불러주는 명칭이 다 다르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아마도 이 작용에 해당되는 부분, 작용.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환경에 의해서 생물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아까 빛이나 온도나 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겠다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거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빛 요소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빛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빛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범주를 나누어서 좀 알아보겠다고 처음에 그 학습 포인트 잡을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빛에서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빛의 색이, 그 다음에 빛의 파장, 자, 그 다음에 뭐였나요? 광주기성.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밤낮의 길이가 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광주기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의 방향입니다. 방향.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빛에 대해서 빛이 생물에게 작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주로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빛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광합성량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빛세기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뭐 빛의 색이라든지 CO2의 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이쪽 X축은 빛의 색이고요. 단위는 뭐 럭스가 되겠죠. 이렇게 빛의 색이. 그 다음에 Y축은 우리가 광합성량을 나타낼 텐데 광합성량. 자,
광합성 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만들어진 유기물의 양을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합성을 하면 무슨 물질이, 어떤 기체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산소가 발생하죠. 발생한 산소의 양, 우리 그 검정말 가지고 실험할 때 주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포의 수를 세는데 그게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로 측정할 수가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뭐 흡수되는지 방출되는지 그런 걸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의 출입을 통해서 광합성 양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잎의 그림을 대략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잎이 있죠. 이 잎에 있는 세포들에서는 여러 가지 각가지 종류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우리 물질 대사 뭐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광합성. 식물이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광합성도 하지만 어떤 물질 대사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쓰려고 만드는 거니까 바로 세포 호흡, 호흡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물의 세포에서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죠. 식물의 체내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방출되죠.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산화탄소가 6분자가, 포도당 1분자가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CO2가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잎에서 이렇게 성만되는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CO2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게 전체 총량으로 이렇게 외관상 보면 이게 만약에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같아서 봤을 때 뭔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하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광합성은 월등히 많이 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흡수되는 양이 더 많아 보이고, 또는 광합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호흡량이 많다. 그러면 방출되는 양이 더 많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CO2의 흡수량과 방출량을 비교를 해보면 광합성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호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기다가 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요. 이쪽은 CO2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식물의 체내로 흡수하는 것을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고, 밖으로 방출되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식물들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흡수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흡수량이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는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지점 한번 보시면, 여기 지점, 여기를 보시면 겉으로 봤을 때 CO2가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방출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뭐 이렇게 수립이 전혀 없는가, 전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 만들어내는 양과, 그죠? 만들어서 밖으로 방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우리가 밖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만들어내는 양과 호흡량과 광합성, 그죠? 우리가 그 흡수하는 양이 같아서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빛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지금 이 X축이. 그런데 이 축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이 시점. 이건 뭐예요? 빛의 세기가 언제? 0인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0인 지점. 빛의 세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때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 시점에는 뭐만 일어난다? 그렇죠. 호흡만 일어나는 그런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세기가 0인 지점의 이 Y 절편은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가 호흡량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호흡량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무관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세기가 증가하든 말든 식물은 일정하게 이 Y 절편만큼의 호흡을 쭉 하고 있다. 이렇게 호흡량은 이렇게 계속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래프 해석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호흡량은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된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호흡량이 요만큼 있었는데 점차 이 그래프가 0 쪽으로 가까워지고 이 0을 벗어나서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점차 조금이라도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이것을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바로 이만큼 호흡이 일어나는 양과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만들어내는 광합성량이 일치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우리가 명칭을 보상점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보상점이다. 보상점. 그래서 이때는 뭐와 뭐가 일치하는 시점? 호흡량과 그렇죠.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그런 시점. 그런데 그런 시점이 될 때의 빛의 색이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 보상점이라는 거는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지게 만드는 그런 빛의 색이다.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만들어내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상은 출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보인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쭉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CO2 양의 출입으로 우리가 광합성량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대치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량을 최대치에 다다르게 하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포화점.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합성량을 최대치에 이르게 하는 빛의 세기는 이 이후에 쭉 계속 최대치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최초의 값, 그때를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바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계속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요 그래프, 여기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요 값을 우리가 총 광합성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명칭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전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광합성을 한 양이다. 총 광합성량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이만큼 광합성에서 만들어냈는데 그중에서 고정 지출이 있죠. 계속해서 빛의 세기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계속 호흡으로 사용하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호흡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흡량. 내가 전체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만큼은 항상 호흡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든 거에서 실제 지출 빼고 요만큼 남는 게 실제 내 식물의 순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게 되냐면 이건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요만큼을 우리가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순광합성량. 자, 요렇게. 그래서 식으로 이쪽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총 광합성량은 뭐 더하기 뭐다? 순광합성량 더하기 그렇죠. 호흡량이 됩니다. 요거를 달리 정리해보면 순광합성량은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성량은 뭐에서? 총광합성량에서 뭘 빼면? 그렇죠. 호흡량을 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게를 운영해서 오늘 만약에 내가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 그런데 그 100만 원이 나의 순수익은 아니죠. 내가 거기서 인건비 얼마 나가고 재료값 얼마 나가고 뭐 임대료 얼마 나가고 해서 내가 실제로 내가 만지게 되는 돈은 2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20만 원 순이익이 바로 그 식물 입장에서 순광합성량이고 요거는 총이익, 총수익. 그 다음에 이거는 지출. 그래서 총이익에서 지출을 빼면 실제로 내가 갖게 된 순이익이 된다.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요. 이 순이익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총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버는 게 더 많으니까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할 수가 있겠죠, 식물이. 그런데 만약에 이 순광합성량이 0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얘랑 얘가 같다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 유지만 계속 하게 됩니다. 더 잘하지도 못하고 현상 유지 계속 합니다. 근데 오히려 순광합성량이 마이너스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버는 거, 만들어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식물은 곧 머지않아 죽게 되겠죠. 그죠? 고사 말라 죽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물의 그 앞으로의 그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순광합성량을 토대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고 지금 그래프로 살펴볼 내용을
우리가 시험 문제로 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거고요.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바로 이 그래프예요. 사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그래프를 두 가지 종류의 생물로 나누어서 같이 그려놨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형태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상점, 광포화점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그랬죠?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그래서 햇빛이 충분한 지역에서 주로 살아가는 양지식물과 햇빛이 조금 약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음지식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양지식물을 보시면 이 음지식물보다 보상점도 더 높고요. 그렇죠?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 게 보상점이라고 했는데 더 이쪽에 가 있죠. 그 다음에 광포화점도 이게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이면 여기는 양지식물의 광포화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양지식물의 경우 음지식물보다 보상점과 또 뭐가? 그렇죠. 광포화점이 더 높다. 이렇게 대략의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최대 광합성량도 훨씬 높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양지식물이 훨씬 유리한 거네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똑같은 빛의 세기에서도 얘는 이만큼의 광합성을 하는데 얘는 이만큼이나 광합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빛의 세기가 강하면 양지식물이 더 유리한 게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음지식물은 이미 그 자연 선택에서 도태해서 없어졌어야 되나요? 뭔가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빛의 세기가 약할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지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지점의 빛의 세기. 자, 요런 빛의 세기가 계속 그 이 두 식물에게 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상점보다는 높죠. 이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는 이렇게 더 밝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만큼의 순광합성량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생장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양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빛의 세기를 가해주면 보상점보다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쓰는 게 더 많다는 얘기니까 말라 죽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굉장히 약한 빛에서는 음지식물이 더 유리한 그런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음지식물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전략이 됐던 거죠. 어떤 그 면에서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식물의 전체적인 그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양엽과 음엽의 단면 구조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나눠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식물의 종류 자체도 양지식물, 음지식물로 나눌 수가 있지만 같은 하나의 나무, 그렇죠? 한 그루의 나무가 있을 때 이 윗부분과 밑에 부분에서도 그 잎의 형태가 좀 다르더라. 적응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왜요? 윗부분은 아무래도 빛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아랫부분은 그늘이 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는 이런 양엽의 형태가 나타나고 아랫부분의 잎들은 이런 음엽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양지식물, 음지식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개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나눠 나타났더라. 양엽을 한번 특징을 볼게요. 보시면 일단 잎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얘가 이제 더 얇고, 그죠? 잎이 두꺼워요. 왜? 빛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그 세포들에도 빛이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껍고요. 이 폭은 더 좁은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이 울타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엽록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한 녹색을 띠고요. 광합성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얘보다는 발달해 있는 모습이 덜하고요. 그다음에 해면 조직이 이렇게 오히려 얘보다는 해면 조직의 발달 비율이 울타리 조직보다 이렇게 더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엽 같은 경우에는 얇은 대신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빛을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게 넓은 면적을 통해서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빛의 세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빛의 파장과 관련된 내용 해볼게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도 생물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날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해조류의 분포죠. 우리가 보니까 자, 일단 이쪽 보지 마시고요. 이쪽 먼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보니까 해조류들이 있는데, 그쵸? 해조류들이 종류가 다 다르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해조류들 각각의 좀 발견되는 깊이들이 수심이 좀 다르더라. 수심에 따라서. 그래서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해수면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갈조류는 요 중간 정도, 홍조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서식을 하더라. 그런 그 관찰을 했는데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살펴봤더니 바로 파장 때문이었습니다. 빛의 이제 파장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게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 이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졌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적색광, 황색광, 천색광으로 나눠봤어요. 근데 이 해수면, 요 지점은 지금 해수면인데 해수면에서의 양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셋 다 100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수면의 깊이가 수심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적색광을 한 20m 정도 지나면 거의 광량이 0에 달하는, 그래서 그 밑으로는 더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황색광도 40m 밑으로는 더 들어가지 못하는, 투과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색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곳까지.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파장을 보시면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기가 더 짧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투과도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녹조류는 그러면 어떤 파장을 주로 사용하는 조류예요? 초록색? 녹색? 아니죠. 녹색은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녹조류로 보이는 거고, 주로 사용하는 파장이 적색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색광이 들어가는 만큼에서만 서식을 주로 하게 되는 거다. 반대로 이 청색광을 주로 사용하는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깊이까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른 생물의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그래프 제목이 뭐냐, 일조 시간과 식물의 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뭐예요? 낮과 밤의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낮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햇빛이 얼마나 드느냐. 근데 그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가 달라진다. 생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일조 시간이라는 것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관찰해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잠깐 붙여주시면, 어떤 그 식물은 봄에만 꽃이 피더라. 어떤 식물은 근데 가을에만 유독 꽃이 피더라. 이런 거 관찰한 적 있죠. 예를 들면 코스모스는 언제 펴요? 가을에만 꽃이 피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실험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세요. 어떤 식물 종류는 이게 지금 전체 24시간 하루 길인데 그중에서 밝은 기간, 명기와 어두운 기간, 암기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해봤더니 개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의 길이를 짧게 하고 밤의 길이를 길게 하니까 그때 개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단일 식물.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다른 식물이 있었는데, 이 식물은 낮의 길이를 길게 했을 때 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개화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다. 그래서 장일 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실험이 하나씩 더 있죠. 이 실험 결과 사실은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 지속되는 암기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명기의 길이 자체는 이때와 똑같죠.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개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화를 안 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암기가 지속되는 거를 중간에 한번 반짝 섬광을 비춰줘서 방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그럼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요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요게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똑같이 낮의 길이를 해줬으니까 얘도 개화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기가 지속되는 거를 중간에 또 섬광으로 방해를 했죠. 그랬더니 되더라. 그래서 이 임기 암기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개화를 결정하는 그 한계 시점, 그 밤의 길이를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길게 해줬을 때는 개화를 하는 식물인 거고요. 그것보다 짧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주던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짧던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속되는 암기의 길이가 길지 않도록 해주면 꽃이 피는 식물이더라.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장야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단야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단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야, 그렇죠? 그 다음에 밤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로 가을에 꽃이 피게 되고요. 이런 거는 봄이 점점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밤의 길이는 점점 짧아질 때, 그럴 때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이 이렇게 일조 시간에 따라서 개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개화 시점이 달라지는 그런 생물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그래프 밑에 뭐가 나와요? 이 식물뿐만 아니고 꾀꼬리 같은 경우에도 봄에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주로 산란을 한다. 그 다음에 송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산란을 한다. 이렇게 다른 동물들도 이 일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동물성 플랑크톤의 크릴새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대요?
밤낮에 따라서 하루 단위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주기성을 보이더라. 이게 광주기성, 그렇죠? 하루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이런 거는 뭐 계절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1년을 주기로 했을 때, 그다음에 하루 주기로도 이렇게 광주기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바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이제 또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요. 짠, 요거는 바로 굴광성 실험이에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생물이 조금 뭔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어요? 주로 식물에서 그런 게 나타나죠. 우리가 창가에다가 화분을 놓으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점점 자라요. 이 햇빛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해바라기 같은 것도 관찰해 보면 이렇게 해를 따라서 이렇게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바로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굴성이라고 하면 그쪽 어떻게 향하는 성질이거든요. 식물에서 내 광 쪽으로 향하는 성질, 굴광성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나는가 하고 옛날부터 굉장히 호기심에 차 있었던 거죠. 왜 나타나는 걸까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 이제 과정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학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가면 좀 그 논리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로도 요 결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처음 이 실험을 시작한 것은 다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다윈은 어떤 실험을 했냐. 이 귀리의 자엽초, 그러니까 귀리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처음에 나온 부분이 자엽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귀리의 자엽초가 빛을 향해서 굽는다는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굽어 자라는 걸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잘랐어요. 줄기의 끝부분을. 그랬더니 굽어 자라지 않더라. 그렇죠? 아예 이제 잘 자라지도 않고 굽어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윗부분을 자르니까 그런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윗부분에 은박지를 씌웠어요. 은박지를 씌우면 햇빛이 차단되죠. 햇빛을 못 받게 했더니 그냥 얘가 자라긴 자라는데 곧게 자라더라. 굴광성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다윈이 이 실험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요거는 결과고 요걸 통한 결론은 바로 뭐가? 줄기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굴광성에. 줄기 끝부분이 빛을 받아야지만이 굴광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죠. 자, 여기까지 다윈이 해준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요? 보이센 옌센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보이센 옌센은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 명이 아니고. 예전에 선생님 친구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왔는데 도쿠가랑 이에야스 두 명인 줄 알고 그랬던 것처럼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센 옌센 한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뭐를 찾아냈냐면 자 보세요. 일단 이 전에 실험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전에 실험은 이 똑같은 사람이 한 실험인데 이렇게 자엽초가 있을 때 이만큼을 잘라요. 자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운모 조각을 끼웁니다. 이렇게 운모 조각. 운모가 뭐예요? 암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끼우면 여기로 물질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돌 조각을 끼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굴광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물질이 이런 굴광성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이쪽에서 빛을 비춰준다고 이렇게 실험 설계를 했을 때 운모를 요 반 토막을 나눠서 이쪽에 끼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끼운 거 하나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는 쪽에 운모를 끼운 것과 빛의 반대 방향의 운모를 끼운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빛이 있는 쪽에 있는 것은 굴광성이 제대로 일어나고 빛 반대 방향의 운모를 끼운 것은 굴광성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런 점들이 우리 눈에 관찰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런 그 줄기 윗부분에 이렇게 굴광성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밑으로 흘러내린다 사실은. 근데 흘러내릴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내리냐면 빛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빛의 반대 방향 이렇게 반절 나눴을 때 빛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 세포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세포 생장을.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만 이 물질이 있어서 이쪽만 생장을 하니까 이렇게 굽는다는 거죠. 이쪽은 잘 자라지 못하고 이쪽은 자라는. 그래서 이렇게 굽는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반대 방향을 막아버리면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은 했어요. 근데 여기 이 돌 조각에 막혀서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쭉 타고 내려가서 이쪽 부분만 세포의 생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된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실험은 좀 재밌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
여기 보시면 8의 실험인데요. 아까 거랑 뭐가 다른가요? 바로 암실이에요. 암실. 우리 굴광성 보는데 암실에서 실험하면 어떡하나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암실에서 실험했는데 빛이 없는데도 굴광성이 나타나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 상단 부분에 그런 물질이 있을 때 여기를 탁 잘라요. 여기를 윗부분을, 줄기 끝부분을. 그래서 여기 위에서 다시 놓는데 똑바로 놓는 게 아니고 한쪽에 걸치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여기서만 이렇게 이쪽을 타고 흘러내리겠죠. 이쪽엔 없으니까 물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만 물질이 내려오고 우리가 강제로 자연적이진 않지만 이쪽에 그런 물질의 양이 이렇게 많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굽어 자라더라. 빛이 없어도 이 물질만 있으면 굴광성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밝혀낸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빛이 없더라도 이 물질만 있으면 굴광성이라는 게 일어나더라. 그런 실험이고요. 그 다음 실험, 벤트의 실험입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8의 실험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가. 왜? 암실에서 실험을 하고요. 뭐만 달라진 거냐면 이 잘랐어요. 끝부분을. 자른 거를 어디 위에? 우무 위에다가 어느 정도 올려놔요. 이 우무는 여러분들 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 같은 그런. 그래서 여기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요거를 통과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머물러 있다가 담겨 있다가 밑으로 이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 그래서 아까 운모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 우무 조각에 이런 물질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각을 여기다 비스듬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여기에는 닿지 않고 여기에만 닿게. 그럼 아까처럼 이쪽에만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 돼요.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역시 이쪽으로 굽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균등하게 쭉 딱 맞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굽지 않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그래서 뭐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이 이런 굴광성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 이름은 옥신이라고 붙였고요. 그런 과정, 그 발견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방향도 생물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온도와 생물인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온도에 의해서 식물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너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온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겨울철에 온도가 쭉 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관이나 채관 속에 있는 용액이 얼어버리면 그 식물의 생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삼투압을 높이는 거예요. 자, 원래는 녹말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갑자기 겨울이 되면 쭉 분해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단당류의 형태로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그 용액 속에 돌아다니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삼투압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용액이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웬만한 온도에서는 잘 얼지 않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식물의 그런 체내에서 얼음이 어는 그런 일들이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서 그 다음에 삼투압을 높인 다음에 어는 점을 낮추는 그런 식의 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단풍과 낙엽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에 대해서 적응합니다.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거죠. 북극여우, 붉은여우, 사막여우. 그래서 여기가 가장 추운 지방이고요. 여기는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추운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몸집은 어떻게 되고요? 그렇죠. 커집니다. 굉장히 이렇게 퉁실퉁실 굉장히 커지고요. 몸집은 커지고 뭐는? 말단부는 작아지는 그런 적응을 보이죠. 이제 더운 데로 가면 반대가 되겠죠. 몸집은 작아지고 대신에 말단부는 커져서 열 발산량을 굉장히 최대화하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귀가 굉장히 작고요. 코도 작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좀 추운 지방에서 적응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 계절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그때마다 형태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봄에는 나비가 이렇게 생겼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갑자기 커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봄에 깨어난 애들이랑 여름에 깨어난 애들이 이렇게 형태가 다르더라. 나비 같은 경우에. 왜요? 봄에 깨어났던 애들은 아무래도 겨울에 번데기 과정을 거쳤겠죠. 그러면 그때 온도가 낮다 보니까 뭔가 세포
세포의 분열이라든지, 그죠? 세포 분열이라든지 그런 효소의 작용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고 색도 좀 연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그런 색깔을 보여주게 되고요. 물벼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계절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요. 이게 머리의 모양도 다르고요. 이렇게 크기도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계절형의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철새가 계절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죠? 이동하는 거나 아니면 털갈이 하는 거, 겨울잠 자는 거 이런 것도 다 온도에 대한 생물의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물과 생물 보실 건데요. 물과 생물은 역시 그 교재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식물과 동물에서 뭐 물이 너무 많은 환경, 적은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식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선인장처럼 이렇게 저수 조직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그렇죠? 그다음에 잎을 가시 형태로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히려 너무 이제 물에 잠겨 있는 환경이다. 그럼 식물 같은 경우 이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통기 조직, 이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발달시키고 물에 잠기지 않도록 둥둥 뜰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구조를 발달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조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데 뭐 비늘을 파충류 같은 경우는 비늘을 갖고 있다든지, 그죠? 알 껍질이 두껍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시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생활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생활형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냥 한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활형은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생물인데도 형태가 비슷하거나 뭐 생활하는 행동이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형이라는 거는 비슷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 전혀 다른 생물 종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 그걸 생활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라운키에르의 생활형이죠. 라운키에르의 생활형. 이게 뭐냐면 라운키에르라는 사람이 겨울눈의 위치를 조사를 해봤어요. 겨울눈의 위치를 조사하니까 크게 이렇게 나뉘더라. 지상에 겨울눈이 있는 경우. 겨울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물의 적응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겨울락에서 이렇게 겨울눈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지상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표 30cm 이하에 있는 경우 지표 식물, 그 다음에 반지중 여기 땅바닥 여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 그런데 잘 보세요. 온도에 따라서 그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너무 추운 지방이면요. 백합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이렇게 지중식물의 형태의 애들이 많더라. 그 지역에는. 그 다음에 열대지방 같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겨울이 혹독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상식물이 많더라. 그래서 다양한 생물 종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마나 개구리, 그 다음에 악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혀 다른 종류들이죠. 아예 분류군이 다른데 이게 육상 생활과 수중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생물이라서 생김새가 이렇게 눈이 튀어나와 있고, 그죠? 콧구멍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더라. 이것도 생활형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숨가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그 강조할 만한 내용은 선생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생태계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그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선생님이 빛의 세기에 따른 그런 그 광합성량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공부한 내용 어떤 것들이 특히 재미있었고 이런 사례들 여러 가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추가 사례들 같은 거 공유해서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 조금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